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시험 보시느냐고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공부하셨던 거 어떻게 성적으로 잘 반영하셨는지 한편으로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 염려도 되고 하는 마음으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 과목에서 그 법학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출제가 됐죠. 6문제가 출제가 됐던데 보니까요. 난이도로 봤을 때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좀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평가를 근년에 말입니다. 근년에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난이도를 분류해 봤더니 AA 책형에서 2번, 4번 문제는 제가 그냥 하로 분류했고요. 그 다음에 10번하고 11번 문제 요거는 제가 중으로 분류했고요. 그 다음에 B책형에서 8번 문제는 중으로,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요건 상으로 제가 분류했습니다. 네. 자,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이건 법학의 기초에서 출제했던 문제죠. 전반적으로 헌법 문제가 3문제가 나와가지고요. 다른 행정법 문제 하나도 낼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내고 헌법 문제만 3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형법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민법이 한 문제, 그 다음에 법학 기초 요게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헌법에 좀 편중된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2번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법학 기초에서 법의 종류, 즉 법의 분류를 묻는 문제였었죠. 이거는 하예요. 이거 뭐, 틀리신 분은 없을 거라고 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법과 적용 범위에 따라서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할 수 아느냐, 또 작용 관련해서 보게 되면 내용 관련해서 보게 되면 실제법과 절차법을 구별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였었죠. 이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맞으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요 4번 문제는 헌법 문제 중에서 우리 34조 우리 공부한 바 있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또 이걸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 즉 근로의 권리나 근로삼권은 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권을 분류할 때요, 사회적 기본권의 목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34조에 규정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고, 나머지 사회적 수호권이라든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삼권, 환경권 등은 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3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무엇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거 틀리신 분 없으실 거예요. 인간다운 생활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에는. 따라서 국가는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국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노동법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노동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법으로서 시민법 원리가 상당부 수용되는 과정에서 발전해왔다.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를 강제하는 입법, 그게 무슨 법이에요? 그게 근로기준법이죠.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 하로 제가 분류했어요.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때 근로기준법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근로기준법보다는 근로삼권 관련된 교원노조법을 출제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교원노조법을 안 내시고 이 근로기준법을 또 내셨어요. 좀 개인적으로 좀 서운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와보시면 헌법소원에, 이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소원은 두 가지 유형 있지 않습니까? 권리구제 헌법소원하고 위헌심사의 헌법소원이 있는데, 이거는, 가분 교도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징벌실에 2달 동안 갇힌 채 실외운동을 금지당했다. 갑은 이것이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드러난 것 같이 12조에 보장하고 있는 실제 여유에 대한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위헌심사의 헌법소원으로 가려면 반드시 어딜 거쳐야 돼요? 법원을 거쳐서
위험없는 심판 재정 신청을 기각 결정을 받은 다음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연히 기억은 권리구제헌법소원이 되는 것이고, 이거 틀리신 분은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없어요. 그 다음에 청구요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른바 헌재법 68조 1항의 헌법소원, 이른바 권리구제헌법소원의 요건은 뭐예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그 다음에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현재 침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을 구제처에 있다면 거쳐야 되고, 청구기한 준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판 청구에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요건인데요. 청구 요건 다음과 같습니다. 공권력의 공권력에 의해 현재 발생하는 침해가 존재해야 하고, 이건 기본 침해의 현재성이에요. 그 침해는 직접적이한 것이야 하며, 그리고 엔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혹시 이거 현재성 묻는 거야? 직접성 묻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엔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뭘까? 자기권력성입니다. 기본 침해의 자기권력성. 자기의 기본권, 다시 말하면 청구인 적격 문제라고요. 또한 보충성이 충족돼야 하고요. 보충성이 있으니까 결국 니은에 들어갈 말은, 이 출제의 의도는 분명히 뭐죠? 원래는 일반적으로 우리 헌법소원 얘기할 때요,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 현재 침해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출제 교수가 조금 이렇게 트릭을 쓰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기본권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직접성이나 현재성을 뒤에 얘기하셔도, 그래 빈칸으로 내우셔도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소리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이 문제를 내신 것이 아닌가. 그래봐야 제가 보기에는 괄호 기역과 리을에 대한 용어를 순서를 쓸 것, 리을에 들어갈 말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인정된다면은 인용결정, 인정되지 기각 결정이잖아요. 이게 위험없는 심판과 다르다 그랬죠. 위험없는 심판이나 68조의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위헌이라면 위헌 결정합니다. 그리고 합헌이라고 한다면 합헌 결정하지, 인용결정, 기각결정이라는 말이 없다고요. 위험없는 심판에서는. 근데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내가 청구한 거기 때문에 청구가 이유 있다면 인용, 이유 없다면 기각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배점을 할 때, 물론 선생님마다 다 다르겠지만, 첫 번째 권리구제헌법소원 문제하고 인용 문제는 이거는 각각 0.5점 정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니은에 나온 자결성, 이건 한 1점 정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려도 그렇게 크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에게 타격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자기관련성 또는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기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구인 적격 문제가 여기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해 주셔야 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보충성, 니은에 대한 용어 문제 아니고요. 자기관련성. 그 다음에 보충성 문제가 나오죠. 디귿의 의미를 서술할 것인데, 보충성은 잘 아시잖아요. 68조 1항 우리 공부했을 때, 다른 법의 구절처가 있다면 그 구절처를 거쳐서 들어와라 이런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다른 법의 구절처가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치는 거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그 의미가 들어가면 됩니다. 다른 법률의 구절절차. 그 개념만 잘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디귿이 한 2점 정도로 배점을 주지 않았을까. 물론 선생님마다 다 다르지만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함정이 하나 들어있었는데 그 함정이 바로 자기관련성 문제 아니었느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이거는 형사법이에요. 이건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소년보호법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렇게까지 출제하실 줄은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도 몰랐어요.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하실 때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촉법소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호사건하고 그 다음에 형사사건이 다 소년법의 규율 대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니를 물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미처 준비를 못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난이도 상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년보다는 좀 어렵게 출제됐다라고 평가를 드린 것입니다. 자, 결국
기억에 들어갈 말, 갑이 누구냐면 12세예요. 그래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 소년 아닙니까? 그래서 소년보호 대상자 중 기억에 해당합니다. 누구라고요? 촉법 소년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갑에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기소유예,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냐면 촉법 소년이 아니라 범법 소년이라고요. 즉 피의자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호처분, 촉법 소년은 피의자가 될 수 없어요. 예,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는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범법소년만을 대상하는데 갑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절차, 보호처분 사건하고 형사사건을 구별하라라는 문제라고요, 이 문제가. 자, 그 다음에, 근데, 을은 어땠어요? 16세예요. 그러면 촉법소년은 아니고, 뭐라고 하죠? 범법소년이라고 합니다. 19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6주의 상해를 입혔대요. 자, 을은 소년보호의 대상일까요? 예. 여기도 포함하니까, 소년보호 대상자 중 범법소년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여 재판을 받도록 한 후에 소년부에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판사가 직접 기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공소제기는 누구만 할 수 있죠?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공소의 제기와 유지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이게 형사헌법 247조인가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소독점주의. 근데 어떻게 판사가 이걸 기소할 수 있겠어요? 우리 불교처벌에 대한 구제에서 그런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불교처벌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제 검찰항을 거친 다음에 대검찰청으로 제항을 한 다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아주 예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놔서 재정 결정을 내릴 때 부심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놨었는데 기억나시죠? 지금 형사소송법은 부심판 결정을 하지 않고 공소제기 명령을 한다라고 해놨다고요. 그 이유는 어디냐면 부심판 결정은 마치 재정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검사처럼 공소제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에 붙이는 결정입니다. 그럼 검사가 공소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검사에게 야 공소제기해 라고 해서 공소제기 명령한다고요. 이것 역시 기소독점주의 때문에 이 규정을 바꾼 겁니다. 같은 취지예요. 그래서 이건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리을에 들어갈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소독점주의 예를 들어줘야 돼요. 물론 우리 소년법에도 그 얘기가 있어요. 그 규정이 있는데 그걸 정확히 써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소권은 검사가 갖고 있다는 점, 그렇지 않고 특별법으로서 이런 경우에 소년부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줬다면 그 권한을 준 규정을 기입해야 됩니다. 그런 몇 조에 의한다면 이런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소년법 어디에도.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셔야 되고 거기의 핵심은 기소독점주의,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수 있다,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이 표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말이 일단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이걸 배참한다면 이 11번 문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과 디귿에 들어갈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촉법소년, 범법소년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많이 줘봐야 1점 정도 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각각 1.5점 정도로 줘야 되지 않겠나. 똑같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비책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뭐 정치학 문제로 볼 여지도 있지만 이건 전형적인 우리 헌법 문제예요. 요 8번 문제의 그 기억은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인권 보장의 역사 문제거든요. 우리 헌법 강의할 때 인권 및 기본권의 의의, 그 다음에 기본 보장의 역사,
바로 나오는 건데요. 실제로 이것은 최근에 기본서에서도 거의 뺍니다. 우리 수험서에서는.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를 출제하지 않거든요, 최근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인권보장의 역사를 보게 되면 1세대,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1세대 인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등을 중시하는 2세대 인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대권을 중시하는 3세대 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3세대 인권은, 이른바 유네스코에서 활약하셨던 바자크 교수가 제시한 그런 이론이었는데요. 예. 오늘날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유,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차별 대우를 금지하자는 평등, 이런 국가 내적인 기본권이 1세대, 2세대 기본권이었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국가,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국가 간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어떤 기본권인지 아세요? 환경권이 그렇습니다. 환경권이라든지 또 인류 문화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권리라든지, 우리 인류 문화유산 등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른바 제3세대 인권으로 논의되는 그런 기본권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논의됐던 1970년대에 들어와서 논의됐던 것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기본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헌정사도 보게 되면 환경권이 8차원법에 처음으로 규율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출제하신 교수님은 어쨌든 헌법적인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건 37조 2항이잖아요. 과잉금전칙. 예. 그래서 디귿에 해당되는 용어는 뭐냐? 기억에 해당되는 용어는 연대권이 되는 것이고, 디귿은 당연히 법률이잖아요.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다. 국민의 모든 자유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l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당의 자유와 권리의 본연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게 37조 제2항 아닙니까? 예,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되는 내용은 세 가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을에 기반하여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조건을 서술하라. 그 리을이 과잉금전칙 중에 네 가지 내용이잖아요. 목적이 정당하냐, 방법이 적절하냐, 침해가 최소에 그쳤느냐, 마지막에 법익균형성인데, 이 법익균형성은 뭐죠? 이 사건, 다시 말하면 기본권 제한의 목적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고 하는 공익이라고요. 이러한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그 다음에 기본권 제한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 불이익을 형량에 봤을 때 당연히 기본권 제한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법익균형성 아니에요? 그럼 그런 조건이죠. 예, 쉽게 말하면은 입법에 보호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형량했을 때 보호되는 이익이 더 커야만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법익균형성이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술하시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잃는 것은 기본권 제한이라는 불이익이란 말이에요. 사익 침해가 커지면, 얻는 공익보다 커지면 안 된다. 반대로 보게 되면 어느 때 기본권 제한이 허용된다고요? 기본권 제한을 통해서 얻는 공익이 기본권 제한을 통해서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더 커야만 된다. 클 때만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이 개념만 들어가면 됩니다. 공익과 사익을 형량해서 공익이 더 클 때에 그때 제한이 가능합니다. 이 표현만 들어가면 만점이에요, 여러분들. 그 표현만 들어갈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제가 이게 노파심인데 한편으로 왜 이렇게 냈지? 왜냐하면 37조의 국민의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어떤 의도인지 알아요. 필요한 경우의 개념을. 근데 37조 2항에 보게 되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필요한 경우의 개념을 과잉금전칙으로 이해하실 분도 오해하실 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도 출제하실 때 이런 오해를 가져올 만한 표현은 가급적 생략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게 과잉조칙이 아닌 이유는 그 밑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과잉조칙에 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마지막 부분까지 읽으셨다면 이게 과잉조칙이 아니라 결국 기본원 제한이 가능한 경우로구나, 무엇을 위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조금 급하게 마음 잡수지 않고 조금만 침착하게 생각하셨다면은 이 세 가지를 생각해내실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배점을 해본다면 그 앞에 연대권과 법률은 각각 0.5점 정도 부여하면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적 공문이 합쳐서 한 1점 정도, 마지막 디귿은 한 2점 정도 이렇게 배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9번 문제, 이건 민법 문제잖아요. 제가 우리 수업 다 마친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 드리고, 또 수업 기본 강의나 또 문제 시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손해배상하고 그 다음에 하자담보 책임하고 제조물 책임과의 관계, 그때 이제 하자담보 손해배상 책임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물론 제가 입증 책임하고도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었고요. 손해배상 책임 관련해서 비교할 것이 이제 위험부담 문제다. 우리 그 수업 시간에 아주 정확하게 답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고무됐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물론 위험부담 문제를 써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요것도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면 위험부담까지 가야 되지만, 이건 전적으로 민법 390조의 문제입니다. 390조. 그래서 채무의 노예 조치는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에게 공인할 과실이 없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이에요. 그래서 거기 기억에 병 도자기에 대해서 무엇이라는 물건을 취득하였습니까?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동산이기 때문에 항상 물권 변동은 두 가지예요. 물권 행위와 그 다음에 공시 방법. 동산이기 때문에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는 인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문제 낼 때도 인도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전국 모의고사 볼 때 말입니다. 여기서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하게 됩니다. 문제 안 되죠? 잘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자기를 받을 수 없게 된 을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채무이행에 관한 민법 390 적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원래 이럴 때 390조를 주잖아요. 근데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이번 문제에서는. 그럼 이제 390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다면, 뭐 문제 없겠지만, 390조가 도대체 뭐지? 라고 기억이 아물아물 하셨다면은, 이 문제 또 어려운 문제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이도를 상으로 조문을 줬다면, 한 중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있겠지만, 조문을 주지 않아서 제가 난이도 상으로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 390조를 적용해서 설명해 보세요. 당연히 390 채무불이행이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채무의 내용의 조치는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디로 넘어가 있어요? 원래 을에게 인도해야 되는데 을에게 인도하지 않고 이중매매, 사실은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중매매를 냈단 말이야? 사실 이중매매 관련해서 굉장히 논점이 많거든요. 형사법적으로도 그렇고 민법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쉽게 출제하신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이중양도와 관련해서 여기서 이 이중양도를 무효로 볼 만한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세 번째 줄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병이,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병이,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없다. 다시 말하면 배임행에 적절로 가담한 내용이 아니란 뜻을 여기서 표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채권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 채권 채무관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후발적 이행 불능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채무의 내용의 조치는 이행이
불가능한 때가 됩니다. 그럼 이건 후발적 불능으로서 이행불능이 되는 거니까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겠다. 이게 됩니다. 잘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에서 다음 사실이 추가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도자기를 수사하고 있다가 정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인도하기 전에 그만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도자기가 멸시되었다. 자, 계약이 성립된 이유, 이건 후발적 하자입니다. 그래서 후발적 하자라고 한다면은 그 하자 발생에 규칙사유가 있다면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고 규칙사유가 없다면 위험부담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계약이 성립하기 이전에 불능인 것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건 계약 체결서의 과실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때 병원 정액의 채무를 면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또 역시 민법 390조를 적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여기서 그쳤으니 다행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정과 병의 법률관계, 다시 말하면 병원 채무를 면하고 그러면 대신에 병원 정액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또 논의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물어봤다면 이제 위험부담 문제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안 넘어갔기 때문에 이때는 390조 적용하라. 이건 390조 단서라고요. 이 채무 불이행이 됐는데 채무의 내용에 조춘 이행을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도자기가 멸실되었기 때문에 이행불능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행불능에 누구의? 채무자의 규칙사유가 고의과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서죠. 390 단서를 통해서. 그러나 그것이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건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도자기가 멸실되었다고 하니 여기에는 규칙사유가 없다. 즉 채무자 병에 규칙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규칙사유가 없다면, 즉 고의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증책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390조 본문 문제는 즉 채무의 내용에 조춘 이행을 하지 아니었음을 누가 입증하라고요? 원고, 즉 채권자가 입증하는 것이고, 반면에 채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일단 성립하게 되는데, 판사님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채무불이행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저에게 규칙사유가 없습니다. 즉 고의와 과실이 없습니다. 뭘 입증하는 거죠? 여기에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이게 멸시됐어요 라고 하는 점은 누가? 피고인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입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야 뭐 기술 안 하셔도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채무 불이행에 이행불능이 된 건데 그 이행불능의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390조 단서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 점만 정확히 기술되면 좋은 점수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법학 문제의 해설을 마쳤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전 수업 할 때 문자를 하나 봤는데요. 우리 수험생께서 주셨더라고요.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아까 자기관련성 문제에 헌법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시험 보신 분들께서 이런저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질문 주셨던데,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것은 엔드 개념이라고 이렇게 한다. 따라서 앞에 것을 반복해서 직접성, 현재성 이런 것을 언급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외에 또 뭐가 있니? 현재성 말고 직접성 말고 또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그 출제 의도만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자의관련성, 즉 청구적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물론 썩 좋은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본인이 아마 평생 하셨으니까 그런 문제 내는 거 어렵지 않겠지만 우리 수험생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이왕 출제하실 거니까 좀 아주 어렵게 출제한 것도 아니시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어쨌든 시험은 다 끝난 것이고 우리 시위를 떠난 화살이란 말이에요. 이제 결과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좀 발표 날 때까지 여러분들 편안하게, 그동안에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좀 지내시고, 그동안에 하시고 싶었던 것도 좀 하시고, 저희 아침에 제 아이가, 저도, 우리 선생님들 같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자를 제가 보냈습니다.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빠가 살다 보니까, 꽃은, 예, 다 제각각 피는 시기가 다르더라. 예. 언젠가는 꽃을 피게 되는데,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마음은 다 똑같고, 모든 수험생들의 마음 똑같잖아요. 가급적 빨리, 이렇게. 예. 서로, 좋은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선생님들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의 때가 아닌 것 뿐인 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선생님이 되겠어.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발판할 때까지 편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법화개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